자, 2016년의 10월 43번부터 45번까지의 문제는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가 3개인데 보기가 없죠. 보기가 없다라는 얘기는 본문에 보기와 같은 형태의 문학평론 지문이 있다는 거야. 문학에 대한 해설 지문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죠. 근데 독특한 건 첫 번째 문제를 보면 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 부분을 보니까 이게 문학에 대한 이야기지만 문학 작품이 아니고 독서에 해당하는 설명문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자연스럽게 가 부분의 핵심을 잡아 읽은 다음에 바로 풀어버리시면 되는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문제의 경우에는 가의 맥락에서 A에 대해 이해한 내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가의 맥락이니까 이거는 3개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작품을 빼고 가 부분에 그럼 그 3개 단락을 보기로 생각하시고 보기가 본문에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A 부분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딱 가 부분 다 읽고 첫 번째 문제 풀고 두 번째 문제 풀고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나 작품을 읽고 마지막 세 번째 문제를 푸는 형태로 순서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서 고난도의 문제, 학생들이 어려워했었던 문제는 없어요. 이 정도는 빠르게 읽고 풀어야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가부터 한번 가볼게요. 가, 얘는 독서 지문하고 같은 것이니까 독서 지문을 읽었을 때 우리가 쓰던 방법 하나의 문장에도 핵심이 있다, 핵심을 찾는다. 그리고 그 핵심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락에 연결될 것이다. 그 연결고리를 놓치지 않으면서 읽어주시면 되는 것이죠. 알겠죠? 한 문장에서도 핵심이 있다, 핵심 잡는다. 핵심이 다음 문장에 연결된다. 하나의 단락에도 핵심이 있다. 그 핵심은 또 다음 단락에 연결이 된다. 요거만 주의하셔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문장부터 보자. 자연을 소재로 한 시조 작품들은 조선시대 4대 부들에 의해 창작된 시조 문학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랬어요. 자, 주술관계를 따지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무엇이? 시조 작품들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 시조 작품들은 조선시대 4대 부들, 시대로 따지면 조선시대고 그 다음에 4대 부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건데 사실 조선시대나 4대 부들이라는 말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부정보, 즉 상식적인 이야기죠. 무슨 말 알겠지? 이런 건 핵심이 되어도 우리한테는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어쨌거나 더 중요한 말은 시조가 주류를 이루는데 제일 중요한 건 자연이죠. 됐죠? 근데 사실 이것도 구정보예요. 고전 작품의 주제의식, 고전 작품의 대상은 몇 가지 없어요. 자연에 대한 이야기나 현실에 대한 이야기나 사랑에 대한 이야기, 늙음에 대한 이야기 한 5가지 정도만 생각해도 한 5가지만 생각해도 그 안에 다 들어있어. 다양한 주제의식이 없어요. 그러면 현대문학은 다양한 주제의식이 있겠네요. 다양한 대상이 있겠네요. 놀랍게도 현대문학도 별로 그렇게 다양한 대상들을 가지고 있지 않죠. 고전 작품에 비해서 현대 작품이 훨씬 현실을 더 잘 반영하겠지. 그렇지. 근데 그 현실은 항상 긍정적인 쪽이 많아요? 부정적인 쪽이 많아요? 부정적인 쪽이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문학은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부정적인 상황은 뻔해. 일제, 독재, 산업화, 도시화 이런 얘기들의 소설과 시는 맴돌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한 나라의 문학 작품을 출제한다고 했을 때 그 주제의식이나 상황이나 대상들은 그렇게 많이 다양하진 않습니다. 근데 대신 현대문학으로는 뭐가 다양해지냐면 그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는지는 조금 다양할 수도 있죠. 사물들이 다양해지는 거지. 예전에는 그냥 산과 강 이런 것만 얘기했을 때 지금 현대작품으로 오면 예를 들어 이비스 수릉특강에 있는 것처럼 누룩을 얘기한다던가 기르티, 플라타너스를 얘기한다든가 무슨 말이겠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다양한 그 정도가 다양해지는 거지 주제의식은 별로 다양하진 않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정보로 중요한 정보로 정리해야 될 것은 별거 없다. 자연을 대상으로 한 자연을 주제의식으로 한 뭐가 시조가 많이 창작되었다. 조선시대 4대부에 의해서 이 정도만 알면 끝. 4대부들은 이들 시조를 통해서 다시 받고 이들 시조 다시 받고 자연과 현실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드러냈다. 쫙 중요한 말은 뭐죠? 자연을 주제로 한 시조들을 통해서
당시 조선시대의 사대부들은 무엇을 했다? 자연과 현실의 무엇? 관계를, 현실의 관계에 대한 인식. 현실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문장에서 뭘 찾는 거예요? 자연과 현실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딱딱 정리하면 되는 거죠. 이들에게 있어서 자연은 자연받고 질서와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공간이자 완상의 대상이었다. 자, 자연은 뭐였다고요? 자, 자연은 뭐였냐면 아름다움의 대상이고 아름다운 것이며, 그렇죠? 아름다운 것이며, 자, 완상의 대상이다. 완상이란 말은 조금 낯설어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감상이란 말은 알죠? 감상. 그 말하고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으로써 완상, 즉 감상의 대상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아름다운, 질서 있고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존재. 자연은 영원불변한 우주 만물의 보편타당한 이치이자 인간이 지향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천리가 구현된 관념적 공간이다. 띵, 중요한 말은 뭐야? 이치이자 천리가 구현된 관념적 공간이다. 자, 아름다움의 존재이면서 천리, 하늘의 이치. 자, 요거는 우리가 독서 지문에서, 철학 지문에서 자주 만나는 거지. 동양 철학을 이야기할 때 이치라는 말 나오고 이기론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기론. 그때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기론의 이치, 여기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늘이 만들어낸 이치가 존재한다는 거야. 즉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따라야 할 어떤 당연한 이치, 법칙, 도리 이런 것이 있다면 그건 하늘이 미리 만들어준 것으로서 존재한다. 이해됐지?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 기다. 아니, 기와 이의 관계는 이거다 저거다 하는 막 싸우는 이야기들이 존재하죠. 그건 우리가 철학 시간에 배우는 거고, 어쨌거나 자연을, 천리, 하늘의 이치를 담고 있는 관념적인, 자, 관념적이다란 말 중요한 말이죠. 관념적이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란 뜻이죠. 관념적인 것의 반대는 구체적인 것, 실제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알겠습니까? 자, 관념적인 거로 보기도 했다. 자, 됐죠? 따라서 자연의 본성을 구성하는 것은 이를 통해 자연에 발견한 천리를 인간의 현실에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그랬어요. 자, 자연의 본성을 궁구. 이러한 본성을 궁구란 말은 그냥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구를 통하여 뭐한다? 현실에도 실현하려는 노력을 했다. 자, 관계가 나왔네요. 그렇죠? 현실에서 실현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됐죠? 현실에서 실현하려고 노력했다. 자연을 소재로 한 사대부들의 시조는 이러한 노력을 형상화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조들은 뭐 하는 거다? 자연이 담고 있는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막 예찬하고 멋있어 아름다워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한다? 자연이 담고 있는 이치를 연구하여 그것을 현실 속에 실현하려고 한다. 내 말 다 알아먹었죠? 자,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과 요것이 있고, 더 중요해 보이는 건 요거 한 다음에 그걸 현실 속에서 실현하는 그런 관계로서 인식하고 있었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시조 속의 자연을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자, 지금 선생님이 수업 방식을 생각해보면, 독서를 생각해보면, 일반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지문의 가장 빠른 방법, 지문을 핵심을 선생님이 정리한 다음에 핵심만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선생들 입장에서는 제일 편한 방법이죠. 내가 공부하고 정리한 걸 툭툭 던져주는 거야. 이런 방법을 잘 쓰는 과목들은 어떤 거냐면 탐구 과목이야. 탐구 과목은 지식을 선생님이 정리한 다음에 그 지식을 띵 정리한 상태로 제시해 주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됐지? 그게 하나의 방법이야. 자, 그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또르르르 읽고 핵심을 또 정리된 걸 그 자리에서 탕 정리해줘요. 보면 알겠어? 국어의 경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내가 선택하는 방법은 뭐냐면 문장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그 문장마다 내가 뭔가를 적어요. 내 말 이해했어?
내 스타일이 다른 건 그 부분이야. 오케이. 선생님이 막 이렇게 읽으면서 설명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말이야. 조선시대는 이랬잖아. 철학에서는 이랬어. 막 이렇게 읽으면서 막 설명을 해. 설명하다가 마지막, 자, 첫 단락의 핵심은 이렇게 정리하는 게 아주 고전적인 강의 방식이에요. 많이 들어봤지, 그런 수업을. 무슨 말 알겠어? 이해됐어? 근데 이게 시간이 많이 들면 아예 지문 읽기를 안 하고 핵심만 툭툭 정리해주면 그건 탐구 과목, 암기 과목의 수업 방식. 내 말 이해됐지? 근데 나는 그 두 개의 방식을 다 취하지 않고 뭘 하고 있냐면 문장을 읽고 한 문장 정도 읽고 뭔가 하고 한 문장 읽고 뭔가 하고 한 문장 읽고 뭔가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 읽는 방법을 가르치고 싶어서 그래.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있는 선생이 뭘 원하는지 잘 아시고 따라 하셔야 돼요. 내 말 알겠지? 이해됐지?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고 칠판의 필기가 좀 지저분해질 수가 있어. 단점은. 뭔 말 알겠지? 대신 하여간 어떤 과정으로 글을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읽어나가면서 툭툭 정리하고 있으니까 나의 의식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구경하는 거야. 그러면서 따라하는 거지. 내 말 알겠지? 이해됐지? 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인식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락은 이렇게 끝났어요. 자,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건 어쨌거나 자연과 현실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자연은 하늘의 이치를 담거나 아름다움이고 특히 이치의 경우에는 그걸 연구해가지고 현실에다가 이걸 실현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자, 그 다음에 A 부분 작품 문제풀이 들어가야 되겠죠. A 부분 작품 들어갑니다. 청산은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르며. 자, 이 정도 작품 굉장히 쉽지. 청산 당연히 뭐예요? 자연이죠. 만고에 푸르르며. 자, 청산 우린 읽으면서 푸른 산이구나. 어렵지 않은 시어고 얘는 만고에. 자, 이 만고라는 시어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시어입니다. 만고. 이건 오래전이라는 말의 뜻인데 오래전이라는 뜻으로 쓰일 수도 있고 대부분의 문학 작품에서는 긴 시간, 엄청 긴 시간이라는 의미로 씁니다. 자, 청산은 긴 시간 동안 푸르르며. 자, 서술어 푸르다. 푸르르며. 이대로 쓸까? 푸르르며. 됐죠? 푸르르며. 자, 그 다음에 유수도 어찌하여 주야에 긋지 않는 것. 자, 유수. 이런 건 뭐야? 이런 거 뭐라 그래? 유수는 세트를 이루지. 세트. 어찌하여 주야. 밤낮으로. 뭐 너 긋지 아니라는 거. 긋지 않는가. 이렇게 되죠. 이런 거 뭐라 그래? 대꾸.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 그렇지? 무엇은 뭐뭐하게 뭐뭐하고 무엇은 뭐뭐하게 뭐뭐한다라는 문장 구조를 유사하게 연결시키는 거. 유사한 통사구조. 유사한 통사구조의 문장 구조라고 그랬어요. 반복했으니까 우리는 이걸 뭐라 한다? 대꾸라고 하는데 언제나 대꾸는 이런 뜻이지만 나는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대꾸를 판단할 때는 세트가 이루어지는 걸 보라 그랬어요. 기억나지? 그치? 청산, 유구, 만고, 주야. 푸르다, 긋지 않는다. 이런 짝을 잘 이루게 만들어진 것이 진정한 대꾸 형태다라는 거 알아주시라고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만고상청하리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도 우리가 됐죠. 그러면 여기는 자연이고 여기는 당연히 자연물이 되는 거고 요거는 뭐예요? 인간이 되는 거겠지. 당연한 얘기기. 우리는 그치지 마라. 요거 그대로 받았죠. 우리도 그치지 마라. 그치지 않고 만고상청하려. 만고 요거 다시 나온 거죠. 긴 시간 동안 항상 상은 항상 푸르리라. 그렇죠? 푸르리라. 긴 시간 동안 만고에 푸르리라. 자, 그러면 여기서 뭔지 대강 감 잡았죠? 요게 그대로 연결되고 있는 거 느껴지죠? 자연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느껴졌어요? 설명해 줍니다. 위 시조에는 자연에 구현된 천리가 곧 인간이 추구해야 할 보편타당한 이치라고 보는 시각이 들어있다. 왜? 자연의 천리라는 건 뭐야? 천리라는 건 오래오래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 이런 걸 뭐라 그래? 항상성, 꾸준함, 불변. 이게 하늘의 이치야. 그래서 우리도 그치지 말고 푸르자.
그치지 말고 부르자. 이게 마찬가지. 이걸 우리가 가져오자. 그래서 결국 뭐야? 천리가 가진 관념적인 속성, 천리의 관념적인 천리를 현실에, 우리에게. 똑같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자연을 담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서 현실에서 천리를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있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건 가능하다. 이런 현실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인 인식은 자연을 소재로 한 16세기 4대부들의 시조에 빈번하게 드러난다. 자, 여기 뭐가 주의해야 돼? 16세기라는 말이 나오지. 16세기란 말이 나왔으니까 얘는 뭐야? 데칼코마니가 시작되는 건 시대별 차이. 됐지? 16세기의 특징, 제일 중요한 말은 뭐예요? 긍정적인 인식은 16세기에 빈번하게 드러났다. 아하, 이게 중요한 말이 뭐야? 이런 건 긍정적인 인식이다. 자, 우리가 계속 연결고리로 잡아야 되는 건 뭐야? 인식이잖아. 자연과 현실의 관계에 대한 인식. 첫 번째 인식은 뭐야? 긍정적 인식. 자연이 가지고 있는 천리를 인간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거라는 긍정적 인식. 자, 인식이 16세기에 줄을 이뤘다. 이는 무수한 좌절을 겪은 끝에 도덕적, 이념적 정당성을 내세워 현실 정치를 주도하게 되었던 당대 4대부들의 낙관적 전망에서 비롯된 것은, 아하, 긍정적인 인식은 뭐야? 비슷한 말을 반복했죠? 낙관적이다. 낙관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랬어요. 낙관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 결국 뭐냐면, 자, 이런 일이 왜 벌어졌냐?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어떤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태어난다는 얘기는 기존의 왕조의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 새로운 사대부들은 기존의 권문세족에 비하여 유교적인 덕목을 딱 장착한 상태에서 이런 아사리판인 세상을 이 유교적 덕목, 즉 천리, 이치로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으니까 새로운 건국을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16세기까지만 해도 뭐가 많이 있었다?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낙관적 의식에 의하여 이러한 녀석을 인간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 인식을 작품에다 반영했다. 뭐 이런 얘기지. 이해됐지? 핵심만 찾으면 간다는 거야. 자연과 현실을 관계 인식이 드러나는 게 시조인데, 오케이. 아름답게 보거나 혹은 이치가 담겨 있어서 그걸 인간 현실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이런 작품이 이렇게 나타났다.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나 17세기, 아하, 예측한 대로 16세기 나온 다음에 17세기가 빡 나오게 되죠. 17세기 특징, 데칼코마니 따단 정리해주면 끝납니다. 자, 17세기 정리. 자, 17세기 들어서 사대부들은 당쟁과 외적의 침략으로 혼란스러워진 현실에서 성리학적 이념과 도덕적 영향력이 점점 약해지는 것을 지켜보게 됐다. 아하, 성리학적 이념이 약화되기 시작하더라. 시대가 지나면서 힘이 빠져요. 자, 힘이 빠집니다. 자, 그걸 지켜보게 되었다. 이 시기에 사대부들의 시조에서 자연은 여전히 차이점, 공통점, 데칼코마니니까 정리해야 되죠. 여전히 천리가 구현되어 있으며 질서와 조화를 보여주는 공간으로 간주되었지. 만만한 돼 있죠. 자, 17세기의 자연은 뭐다? 여전히 천리가 구현된 공간이나 사물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었지만 현실은 이와 거리감은 혼탁하고 부조리한 공간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이것에 비해 현실은 이것으로부터 거리감은 혼탁한 상황이다라고 보았다. 자, 그 다음에 이들 시조에서 화자는 자연의 아름다움, 풍광에 몰입하고 그 흥취를 즐긴다. 화자들은 어떻게 한다? 이 천리를 담고 있는 자연 속에서 우리가 맨날 보던 얘기야. 뻔한 얘기를 조금 어렵게 했을 뿐이야. 몰입하고 흥취를 즐긴다. 흥을 즐기게 되고 그런 가운데 이와는 동떨어진 현실에 대한 거리감과 안타까움. 자, 이거 거리감을 느끼고 안타까움을 느끼는 형태로 나타난다.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도 뒤에 나오는 작품 그런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자, 됐죠? 자, 핵심만 정리해보면 아주 간단한 얘기죠? 자연을 담은 시조에서 자연은 아름다움의 대상이며 천리를 담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은 조선시대 전 시기를 거쳐서 공통점이야. 오케이. 근데 16세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러한 하늘의 이치 관념적인 것을 열심히 연구해서 현실에다가 이처럼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러지. 그런데 17세기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된다? 17세기로 넘어오면서 얘를 반영하기 어려운 현실이 혼탁한 상태가 되어서 얘를 여기다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거리를 두려는 작품들이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요것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을 했었냐면 고전 작품의 자연을 다루고 있는 작품에서는 자연 친화만 있나? 속세에 대한 거부가 있나? 속세에 대한 거부가 없나? 뭐 이런 얘기를 구분하면서 읽어야 되는 문제들이 나온다 그랬었죠. 자, 그것과 관련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이제 딱 풀 수 있다. 자, 1번. 자, 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냐 그랬어요. 자, 17세기 사대부들. 자, 17세기 나오지? 시조에서 나타난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이들이 당시 경험한 현실의 혼란이 반영된 것이겠군. 맞는 얘기죠? 왜 여기를 부정적으로 보냐면 바로 혼탁한 상태였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 이전 시기의 시조와 달리 17세기 사대부들의 시조에서는 천리와 자연이 상호 대립적인 것으로 인식되었겠군 그랬어요. 자, 17세기에 와서 상호 대립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는 말은 우리는 알 수 없죠. 천리와 자연이 당연히 천리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 만만한 문제지. 천리가 자연이 천리에 담겨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천리와 자연이 대립일 수는 없죠. 이거는 시대를 관통한 거였어. 자연이 천리를 담고 있다는 건 16세기나 17세기나 언제나. 자, 그래서 완벽하게 틀린 녀석이 나왔고 현실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16세기 사대부들의 낙관적 전망. 그죠? 여기 16세기 낙관적 전망이 있었죠. 이들에 의해 창작된 시조 내용에 영향을 줬다. 그게 담겨 있다 그랬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얘였고. 자, 그 다음에 16세기와 17세기 사대부들의 시조에는 자연을 관념적 공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나 있다. 그렇죠? 그렇지. 천리가 있다. 관념적 여전히 있다. 됐지? 만만 됐고.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시조를 통해서 자연과 현실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드러냈다. 이거 제일 먼저 있었던 거. 됐지? 됐지? 간단하게 풀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에 대한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택지. 자, 첫 번째 선택지. 청산유수는 유수라고 써놨네. 유수. 자, 산과 흐르는 물 모두 인간이 지향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천리를 연상하는 소재다. 그렇지. 천리를 가지고 있지. 언제나 푸르고 언제나 그치지 않는 것. 맞고 만고에 푸르르며 주야에 그치 아니란 것. 푸르고 그치지 않는 것은 청산과 유수를 통해서 드러난 보편타당한 이치. 맞죠? 이치, 자연에 들어있는 이치. 맞고. 자, 그 다음에 초중장은 인간의 현실에 천리를 구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에 대한 한탄을 표현한다 그랬어요. 자, 초중장은 당연히 첫 번째, 두 번째 장을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초장, 중장, 중장, 초중장. 현실에서 천리를 구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에 대한 한탄, 여기에 한탄의 정서가 있느냐라고 얘기했는데 여긴 아예 정서가 없는 거죠. 그렇지, 정서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야? 그러리라 하는 정서는 이 부분의 의지로 드러나는 거죠. 굳이 이 부분에서 정서를 굳이 찾으라면 뭐라고 해야 돼요? 한탄이 아니라 예찬이라고 해야 되죠. 대단하구나, 이런 게 은연중 묻어난다라고 말하는 게 맞죠. 이해됐죠? 자,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다음 종장 마지막 행에서 청산과 유수의 속성을 우리와 관련된 것으로 재진술한 것은, 자, 청산과 유수의 속성을 우리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는 관련된 것으로 재진술. 맞죠? 자연에 구현된 천리를 인간이 추구해야 할 이치로 보는 시각을 드러냈다. 맞지? 천리를 우리가 그렇게 하자, 닮아서 그렇게 하자 그랬으니까 맞고요. 종장은 자연을 닮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현실 속에서 천리를 구현하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랬어요. 맞죠? 자연을 닮고자 하는 노력, 우리도 닮아서 그치지 말고 푸르자. 닮고자 하는 노력 드러낸 거 맞습니다. 자, 그래서 쉽게 3번 한탄이란 말 틀렸다는 거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문제 풀었고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이 뒷부분에 있었던 얘기를 가지고 나 작품을 풀 거예요. 나 작품을 읽고 풀어본다. 자, 나 작품은 제목이 뭐냐? 어부사시사.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수능에 고전시가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가사하고 시조다. 그랬지? 근데 시조 중에도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연시조다. 그랬지? 왜? 창작이 제일 많이 됐고. 그냥 연시조가 아닌 단편적인 시조들은, 평시조 한 편짜리들은 문제를 내려면 여러 개 모아내야 되잖아. 귀찮아. 그래서 연시조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 어부사시사 정도의 연시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녀석이죠. 이 연시조는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어요. 뭐가 독특하냐면 일단 후렴구가 있다는 게 제일 독특한 부분이고요. 자, 일단 제목만 먼저 생각해 보시면, 자, 어부사시사 그랬는데 어부라는 건 내가 뭐라 그랬죠? 어부라는 건 사대부들이 추구하는 자연 친화적 삶의 최상위 모델. 됐지? 자연 친화적 삶의 대표적 모델이다 라는 거 알고 있으면 끝났고, 그 다음에 이런 자연 친화적 삶을 사는 어부를 쓸 때는 이렇게 아버지를 쓴다 그랬어. 아버지. 한자를 아비부를 쓰죠. 아버지가 아닌, 저 한자가 아니면 뭐로 생각하면 돼? 물고기 잡는 걸 어부로 삼는 사람. 오케이. 이건 뭐야? 퇴직하고 낚싯대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알겠지?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다음. 앞개에 안개 걷고 뒷매에 해 비친다 그랬어요. 앞개, 개라는 건 뭐야? 개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춘일. 자, 춘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첫 번째 우리가 당연히 생각할 거면, 아하, 계절감이 나타나겠구나. 그렇다면 계절에 따른 시상전개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구나. 알겠지? 시상전개에 대한 얘기하고 계절감이라는 얘기가 선택지에 나올 수 있다는 걸 제목을 보면서, 여기 춘일, 춘사 이렇게 보면서 바로 알게 되고, 앞개에 안개 거치고 뒷매에 해 비친다 그랬어요. 자, 앞개, 개울에, 개울물에 안개가 거치고 사라지고, 그 다음에 뒷산, 산에 해가 비친다. 자, 자연 친화적 작품에서는 자연 사물들이 나열되니까 그것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물을 이야기하는지 정도만 항상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울이 있구나, 산이 있구나, 아하, 해가 뜨면서 안개는 사라지는구나, 이 정도. 그렇죠? 주변의 자연에 대해서 얘기할 뿐. 뱉더라. 자, 요거 먼저 보시면 후렴구. 첫 번째 수의 후렴구는 뱉더라고. 그 다음 뭐야? 이어라. 그 다음 뭐야? 닷디어라. 그 다음 뭐야? 닷들어라. 그 다음 뭐야? 끝났나? 자, 그러면 요거는 뭐라 그랬어? 배가 출발해서 띵띵띵띵띵 운행하다가 어딘가에 배를 묶어서 정박하는 데까지. 그 과정들이 각 수마다 들어있어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그냥 살짝 알면 돼. 알겠지? 그러면 배 떠라는 뭐야? 배 띄워라겠지. 됐지? 출발하자. 배 띄워라. 이 얘기로 보시면 되겠고, 이어라는 뭐야? 이어라. 저어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노져라. 그럼 운행을 막 하는 거지. 닷띄어라는 밑에 닷이 또 하나 있지. 그럼 이 녀석은 아마 돛 같아요. 돛. 무슨 말이겠어요? 돛담배라는 게 뭔지 알지? 배가 야래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돛. 그치? 그 다음에 배가 정박할 때 여기 이렇게 쇳덩거리. 오케이. 이거 앵커라고 그러지? 앵커. 그럼 배를 멈춰서 어딘가에 멈춰 있으려면 배가 물살에 둥둥둥둥둥 떨어내다가 갈까봐 걱정스러워. 요 쇳덩거리를 삥 밑에 내려가지고 둥 늘어뜨려 놓으면 배가 그 자리에 고정되는 거지. 이해됐지? 그 녀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들어라는 얘를 들어 올리는 거지. 이렇게 들어 올리면 뭐야? 배가 출발하는 거. 알겠지? 그 다음에 돛을 디어라는 아마 내리는 것 같아. 얘를 축 내리면 바람을 맞지 않고 멈추는 것. 무슨 말이겠어? 그냥 참고적으로 내가 얘기를 해주는데 수능에서 이런 건 안 나와요. 무슨 말이겠어? 수능에서 이런 거 왜 묻고 앉아있어? 뭘 물을까? 수능에서는 배가 떠나고 뭐 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어. 독특하게 시조인데 후렴구를 넣고 있어. 상류층의 장르인데 하류층의 문화의 요소를 차용하고 있어. 이런 얘기만 나오면 되는 거지. 얘를 구체적으로 뜻풀이가 나오진 않아요.
뭔 말이겠어? 근데 혹시 궁금할까봐 대강 한번 추리해서 얘기한 거고요. 자,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후렴구 내용에 집중하기 위해서 후렴구를 먼저 해결해 보면 지국총 어사화라는 말이 있죠. 자, 지국총 어사화. 자, 여기서 특이한 거는 이 지국총이에요. 지국총을 얘를 음성 상징어로 봅니다. 특이한 건 이 녀석이 음성 상징어를 하는 거야. 뭔 음성 상징어인데, 노를 저을 때 나무로 만든 배잖아. 거기에 노를 저을 때 노를 이렇게 나무에다 대고서 이렇게 저을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뭐야? 비벼지겠지, 나무끼리. 그럼 찌그덕 소리 날 거 아니야. 그럼 요거를 뭐로 해석하냐면 지국총을 찌그덩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되게 특이하지. 왜? 우린 음성상징어 나오면 관습적으로 문제에 나오는 어떤 포인트를 알고 있어. 음성상징어 나오면 맨날 뭐야? 아하, 구체적이구나. 왜? 음성상징어는 무조건 둘 중에 하나잖아. 뭐? 의성어거나 의태어죠. 의성어는 소리를 흉내낸 거니까 청각적이고, 오케이? 의태어는 그 모습이나 동작, 형태들을 흉내낸 거니까 바로 시각적이지. 이해됐지? 구체적이란 건 내가 뭐라고 여러 번 강조했냐면 오감으로 인지가 가능한 녀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감각적인 거야. 감각적인 거. 그렇지. 그러니까 구체적이다. 감각적이다. 그렇지? 생동감 느껴진다.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그 다음에 뭐가 또 따라왔었냐면 문학성이 다른 동시대의 다른 작품에 비해 더 뛰어나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건 뭔 소리냐? 음성상징어를 썼다고 문학성이 더 뛰어나다란 말을 왜 쓰고 그러지? 라고 했을 때 이런 거야. 이런 말을 왜 옛날부터 많이 했었냐면 음성상징어는 보나마나 뭐로 돼 있어요? 고유어로 돼 있다는 거지. 내 말 오케이? 그렇지? 음성상징어는 대부분 고유어야. 깡청깡청. 그치? 이걸 바꾸면 우리말로 하면 찌그덩 그거 다 고유어라고. 당연히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유어를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한자어를 갖다 쓰는 것보다는 우리 정서를 표현하는데 적절하지. 내 말 이해됐지? 그러면 기존에 막 한자어나 막 누가 쓴 한시 갖다가 막 인용하고 이런 작품에 비해서는 우리 감정을 더 잘 표현하니까 문학적이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내 말 이해됐지? 항상 음성상징어가 따라오면 이런 말들이 따라오는데 얘는 여기는 따라올 수가 없는 케이스지. 왜? 뭐였기 때문에 한자를 가지고, 여기 한자 나왔나? 안 나왔나? 한자예요. 한자를 가지고 음성상징어를 만든 케이스거든. 알겠냐? 내 말 다 알아먹었지? 자, 그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음성상징어에 대해서 하나 설명했고, 지국총 그럼 뭐야? 찌그덩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어사는 어여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여 감탄사 정도로. 요 정도. 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후렴구에 대한 이야기는 다 끝났고, 이제 후렴구를 다 버리고, 후렴구 첫 번째 초장과 중장 사이에 있는 건 배가 출발해서 정박하는 데까지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얘기였고, 그 다음에 중장과 종장 사이에는 지구총 어사는 음성상징을 한자로 만든 녀석이다. 오케이? 그거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 떨어버리고, 이제 후렴구에 대한 설명 끝났으니까 얘네들 떨어버립시다. 그리고 이제 내용 중심으로 갑시다. 내용 중심으로. 자, 춘일. 바로 가자. 밤물은 거의 디고 낮물이 밀려온다. 그래서 밤물은 거의 디고라는 건 사라지고 뭐 이런 얘기겠지? 낮물이 밀어온다 그랬어요. 그럼 밀어온다를 통해서 밀려오는구나. 그러면 뭘 생각하면 돼? 아하, 썰물, 밀려오는 물, 이런 걸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얘는 가고 얘가 온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강촌의 온갖 고지, 꽃을 말하죠. 먼 빛이 적좋다. 자, 뭐야? 강촌, 공간 나왔고, 강마을이죠. 강마을, 강이 있는 마을. 강마을에 온갖 고지 온갖 꽃이 더욱 좋다. 이게 핵심적인 정서네요. 항상 우리가 시조를 보게 되면 앞에 작품, A 작품도 마찬가지였지만 초장, 중장, 종장으로 되어 있고 종장에 항상 뭐가 이루어진다 그랬어? 시상의 집약. 시상의 집약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 정서의 마무리,
정서가 어떤 정성지를 강조해서 마무리해 지어주는 것. 대사. 그래서 앞부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선경이 되고 뒷부분은 후정이 되는 그런 스토리가 많죠. 선경과 후정의 스토리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얘도 비슷하네. 자, 그러면 주변의 아름다운 강마을의 자연 경관에 대해서 얘기해서 봄날에 안개, 해가 뜨니까 안개가 거쳐요. 물이 밀려 들어오고 있어요. 이 강마을 주변에 핀 꽃은 너무나도 이쁘고 좋군요. 이 정도. 도주 첫 번째 수 끝났습니다. 춘원. 자, 그러면 이렇게 연시조가 나올 때는 선택지들이 대부분 잘 어떻게 나오냐면 각 수마다 선택지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 그럼 바로 확인. 자, 세 번째 문제 보시니까 첫 번째 춘원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교체하는 안개와 해, 밤물과 낮물은. 자, 첫 번째 포인트는 뭐야? 시간에 따라 교체하느냐지. 따자. 그럼 뭐야? 해가 뜨니까 안개가 사라지고 밀물과 썰물은 당연히 시간에 따라서 교차되는 거잖아. 맞네. 자, 그 다음에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 자연은 아름다운 것이며 시간에 따라서 얘가 왔다 제가 왔다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조화다. 맞네요. 됐죠? 조화와 질서 조화. 여기서 우리는 질서와 조화를 당연히 느낄 수 있다. 그거 해결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봄날의 네 번째로 갑니다. 춘포. 자, 운한 것이 뻐꾸기가 푸른 것이 버들숲가. 됐어요. 뻐꾸기가 울고, 이거지 뭐. 뻐꾸기 울고. 그 다음 뭐야? 푸른 버들숲이 푸르다. 또 자연경관. 그 다음 어촌 두 집이 내 속에 나락들락.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어촌의 집들이 요거 있죠. 요거 기본 단어. 앞에 이 녀석과 같아요. 같은 단어입니다. 자, 안개예요, 안개. 요거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내 속에 나락들락. 들락거린다. 들락날락거린다. 그럼 안개 속에 들락날락거린다. 나락들락이라는 건 뭔 뜻이냐면 안개가 껴있으니까 어촌에 여기 마을이 막 집들이 있어. 집들이. 그 안개가 쑥 끼면 얘는 안 보이지. 그렇지. 근데 안개가 이렇게 거치는 과정에서 여긴 깨끗해지고 여기 이렇게 되면 뭐 어때? 얘는 들어갔다 나오고 얘는 들어가고. 뭔 말인지 알겠지? 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아니면 이어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노를 적고 막 이렇게 가는 거잖아. 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요 집이 보이다가 안 보이고 배가 이렇게 가면 요 집이 보이다 안 보이고 그래서 들락날락 한 것으로 봐도 상관없는데 내가 보기엔 안개가 있으니까 안개에 가려졌다 나타났다 한다라고 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당연히 수능에서도 어떤 게 맞니라는 문제를 낼 가능성은 제로지. 무슨 말이겠어? 수능에서는 그런 거 안 내. 알겠냐? 그냥 그런 모습을 나타내요 하고 뒤에 뭔가가 포인트가 나오게 되지. 이해됐어? 그럼 우린 그건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자, 마지막 맑은 깊은 소에 맑은 깊은 물에 온갖 곡이 뛰어논다. 자, 맑은 물에 맑은 소라는 건 그냥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는 물 그냥 우리 편하게 물. 됐지? 물에 온갖 고기가 뛰어논다. 자, 맑은 물에 물고기들이 논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물고기들이 놀고 있다. 자, 이것도 그냥 자연현상이야. 아름다운 자연현상을 표현한 걸로 끝나는 거죠. 벚꾸기가 울고 버드나무가 푸른데 어촌이 안개에 집들이 보일락말락하고 있구나. 맑은 물에 물고기들 놀고 아이고 아름다워라. 감탄, 예찬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선택지 춘사. 3번의 두 번째 선택지 어촌의 두어 집 벚꾸기가 버들숲이 어우러진 가운데 온갖 고기가 뛰어노는 자연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면서 현실의 혼탁함을 드러내고 있다 그랬는데 자, 여기는 앞에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 앞에는 뭐였어? 개울, 산, 썰물, 밀물, 자연현상 그러다가 듀오타, 정서를 딱 드러냈었는데 여기는 정서는 없고 그냥 아름다운 자연만 얘기했어. 그리고 뻐꾸기, 버들, 그 다음에 어촌의 집, 이건 자연현상은 아니지만 자연에 묻혀있는 무엇, 인공적인 거지만 그 다음에 물고기 전부 다 자연이죠. 그렇지. 그래서 얘네들 사이에 어떤 대립이 있을 수는 없죠.
이랬지? 아름다운 자연으로서 대조되어 나타날 수 있는 녀석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2번이 답이 됐네요. 자, 2번이 답이 됐고, 이제 6번째. 하육을 한번 봅시다. 하육. 여름 6번째 보겠습니다. 긴 날이 저문한 줄 흥에 미쳐 뭐라도다. 날 저무는지. 아하. 자, 이건 정서가 바로 나왔어. 날이 저무는데, 해가 저무는데 나는 흥이 너무 커서 이 날이 저무는 걸 몰랐다. 날이 저무는 걸 모르고 있어요. 자, 자연을 즐기는 흥에 날 저무는지 몰랐어요. 자, 그 다음에 뱃대를 두드리고 수조가를 불러보자. 뱃대라는 건 배짱. 배의 어느 부분을 퉁퉁 치면서, 오케이, 두드리면서 수조가를 불러보자. 수조가 해지는지도 모르고 수조가라고 되어 있으니까, 가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노래겠죠. 그렇죠? 노래를 불러보자. 물을 즐기는 노래겠지 뭐. 애내성 중에 만고심을 근히 앓고. 애내심 중에 만고심을 누가 알겠느냐 그랬잖아. 의문 형태로 끝났지. 누가 알겠느냐 끝났으니까 모른다가 되겠지. 서리적 표현이니까 바꿔서 우리는 서리적 표현 의문을 통해서 누가 알겠느냐 그랬으니까 모르는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이전의 수에 비해서 얘가 다른 점, 바로 정서로 시작하고 정서로 끝나고 있다는 게 특이하죠. 이해됐지? 정서로 시작해서 바로 정서로 끝났습니다. 근데 애내심, 만고심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근데 밑에 나오죠. 뭐라고 했어? 애내심이 아니라 애내성. 애내성, 애내심. 이게 뭔지 밑에 나옵니다. 자, 뭐라고 그랬냐면 주자의 무의구곡 중 한 구절을 인용하서, 이건 필요 없고, 사공의 뱃노래에 드러난 세상 만고의 근심. 아하, 요게 바로 뭐라는 거야? 이 수조가 같은 거네, 수조가. 이걸 뜻한 거였어. 뱃노래. 뱃사공이 부르는 뱃노래에 만고심. 아하, 고심하고 있다. 근심. 자, 해석이 다 끝났어요. 갑자기 자연을 즐겨서 흥겹다가 뭐로 넘어갔어? 근심이 나오네? 특이하군. 그러면 여기 주어진 부분만 가지고 흥의 원인은 알아. 자연 즐기니까 흥이지. 근데 주어진 부분만 가지고 근심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지. 그래서 출제자는 뭘 줬어? 지문을 줬지. 지문에 뭐가 나왔었어요? 17세기로 넘어오면서 세상 현실이 혼탁해지면서 그 혼탁한 현실과 거리를 두려간다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밖에 안 돼. 됐지?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선택지를 한번 봅시다. 만고심이란 어부 생활의 풍류를 즐기면서도, 풍류는 흥에 나왔었고 어부 생활의 풍류, 그걸 즐기면서도 한편으로 현실을 떠올리는 안타까워하는 화자의 내면을 가리킨다. 아하, 자, 이걸 뭐로 하겠다는 거야? 이 근심을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해석하겠다.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작품 속에 찾는 게 아니라 보기 형태를 띠고 있는 가지문의 마지막 단락을 통해서 찾은 거야. 17세기의 특징. 17세기에는 현실이 보다 혼탁했다. 그래서 거리를 뒀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됐죠? 맞는 선택지. 자, 그 다음에 6번째 끝났고 이제 마지막 가을 2번째. 가을 2번째로 가봅시다. 수국의 가을이 드니, 수국, 아까 강촌하고 수국하고 같은 말이겠죠. 강촌은 강마을이라면 강이 있는 마을, 수국은 뭐가 되는 거야? 물나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물이 있는 나라. 그래서 둘 다 그냥 물가의 마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물가 마을. 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물가에 있는 마을이 가을이 찾아오니 계절감 느껴졌고 바로 고기마다 살져 있다. 그래서 가을이 되니까 물고기가 살이 찐다. 천고마비 그거야. 먹을 거 많으니까 애들이 살찐다. 뭐 이런 얘기야. 천고마비는 알지? 사자성어. 천고가 뭐야? 하늘은 높고, 가을 하늘은 높고, 말이 비만 상태예요. 이런 얘기지. 이래서 그러면 하늘이 높을 때 왜 말들이 비만해지는 거야? 먹을 게 많아지니까.
가을은 풍요의 계절, 결실의 계절이니까. 그래서 고기가 살져 있다. 이게 바로 뭐야? 마비하고 같은 거야. 결실의 계절이라 애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살이 뽀덕뽀덕 올라온다. 뭐 이게 얘기고. 다 들어라. 그 다음에 만경징파예. 만경징파. 이것도 잘 아셔야 되겠죠? 만경징파. 만경징파라고 나오지 않고 만경창파라고 나오기도 하죠. 됐지? 만은 뭐야 여기서 만은? 일만이야 일만. 만 개의 1, 2, 3, 4, 5 만. 따서 1만 개의 경은 바디랑. 오케이? 이랑이란 건 뭐냐? 야 우리가 과학할 때 파동 했잖아 파동. 그치? 물이든 소리든 파동을 이루게 된다라는 거 있잖아요. 파동을 이룬다. 사인파 곡선을 만든다. 그래서 이 녀석을 우리 뭐라 그래서 마루. 이 녀석을 뭐라 그래서 골. 무슨 말이겠어? 근데 실제 밭으로 가보면 밭을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과 파인 부분에서 여기다 뭔가를 심는단 말이야. 식물들을. 그렇지. 그럼 요 심는 거를 여기를 뭐라 그런가? 밭고랑, 요거를 밭이랑, 밭니랑 이렇게 얘기하거든. 이래서 밭니랑 밭고랑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요걸 그대로 써가지고 물결 파도가 치는 것도 물결의 이랑이란 말을 쓰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면 여기서 이랑이라는 것은 만경이라는 것은 만 개의 물결이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징파. 이거는 그냥 깨끗하다. 이거 뭐야? 이게 파도네, 그냥 파도. 물결. 이것도 물결. 자, 그래서 만경징파, 만경창파 나오면, 만경징파나 만경창파 나오면 그냥 물결이야. 물이야, 물. 강물이든 바다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물에다가 만경창파, 만경징파, 물에 실카지. 이것도 알아야죠? 실카지는 실컷 용여하자. 용여하자는 뭐야? 쓰자니까 누리자. 즐기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을 실컷 즐기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간을 돌아보니 뭐더욱 좋다. 인간 세상을 이거 뭐야? 항상 주의라고 했었던 거. 자연 친화 작품에서는 속세에 대해 거부감이 있느냐 없느냐, 미련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문제 내는 거 되게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그 배경을 우리가 가지문을 통해서 알게 된 거고, 왜 그런 걸 자꾸 묻는지, 16세기 17세기 차이 뭐 등등. 자, 이런 거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마지막은 인간이 멀수록 좋다. 거리두기. 인간 세상이 멀수록 좋아요. 다 끝났지? 자, 그러면 강마을이 물가을이 되어서 물고기가 살쪄가지고 이 물에서 실컷 즐기면서 놀고 싶어요. 인간 세상 대립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강마을과 인간 세상은 대립적인 공간으로 긍정과 부정으로 나는 먼 게 좋다. 얘는 멀었으면 좋겠어요. 거부감이 드러나 있다. 끝. 자, 그러면 봅시다. 뭐더욱 좋다는 인간으로 제시된 현실의 부조리함에 대한 화자의 거리감을 반영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맞지? 간단하지? 자, 이렇게 하시면 그냥 쭉 풀렸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항상 고전은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이 읽어주잖아. 그럼 모르는 말들을 체크해 놓으시고 수업이 끝나고 난 후 그날 잠들기 전에 반드시 3번 이상 읽으세요. 알겠어요? 읽을 때는 모든 단어의 뜻을 명확하게 알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조금 불명확해도 상관이 없어. 그냥 앞물에 안개가 걷히고 뒷산에 해가 비치는구나. 머릿속에 영상이 그려지고. 오케이? 이렇게 읽어서 3번 이상 반드시 읽어서 어부사시사가 만약에 수능에 나온다면 아주 편한 마음으로 풀 수 있도록 준비해 두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일단 먼저 당연히 EBS 수능 특가가 완성이 되어 있는 게 연계될 가능성이 먼저 제일 높긴 하지만 됐지? 자, 오케이.